안녕하십니까. 한국자유의 TV 대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영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연구원의 유강호 박사님을 모시고 왜 지식인들이 전체주의적인 유혹에 빠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지성인, 지식인들이 왜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유혹에 빠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금인정 교과서와 같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에 국정 역사 교과서든지 아니면은 금인정 교과서든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전국에 있는 5,560여 개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이 국정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중고등학교에 이 국정 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채택하도록 정부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조 교재를 채택하는 학교마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상이 단순히 이러한 어떤 5,500여 개의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정 교과서를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걸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획일화된 사고를 우리 사회에 강요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흐름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채택한 한 학교마저 네. 그걸 번복 좌절시키려고 지금 몰려가서 네. 그렇게 협박을 하고 하는 것이죠. 네. 야, 참 이게 바로 그 위협에 의한 아주 전체주의적인 그 행태를 보여주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같이 뭐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그려왔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는 아주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모든 신문, 방송, 언론들이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도배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뒤에 언론 노조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좌경 그 조직에 의해 가지고 다스려지는 이런 측면, 또 교육계에서는 이제 전교조의 그 조직적인 행포 이런 것은 물려가지고 이런 그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네. 지식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합니다. 네. 예, 우리가 보통 지식인 하면 이제 뭐 여러 직업군들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네. 예, 우선 교육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자, 언론인, 뭐 문필가들, 문인들 말이죠. 그리고 교사, 네. 예, 서구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부분으로 치죠. 예술가들 등등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근데 지식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지식으로서 업을 삼는 자다. 네. 이런 그런 보통 사회학적인 그런 분류가 아니라 이건 우리 사상사에서 아시다시피 하나의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되게 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국의 그 옥스퍼드 출신의 그 유명한 역사 저술가 폴 존슨 있지 않습니까? 폴 존슨은
Intellectuals라는 우리나라 이제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우리가 되게 존경하고 하는 지식인들의 그 복잡다단한 그리고 그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그들이 끼치는 영향을 아주 그 참 예리하게 분석이 되어 있죠. 거기서 홀 존슨은 intellectual,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뭐 지식인으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unter intellectual, 반지식인이라고 할까요? 또는 대항지식인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로 대립적으로 분석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성주의에 입각한 추상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유토피아를 그려내는 그렇게 해서 선동하는 그러한 경향의 사고방식의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제 카운터 인텔렉추얼 대항 지식인들은 그것에 반대하고 그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러한 신중한 식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인텔렉추얼, 소위 지식인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그 용례를 어원을 따져보면은 한 17세기부터 서구에 출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605년에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학문의 진보라는 책에서 그 인텔렉추얼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그건 아주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그 형이삭자, 이성주의에 물든 그런 세속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 인텔렉추얼리스트라는 말을 썼다고 하던데 주제주의자, 이지주의라고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계속 경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식자들을. 그게 쭉 그런 경멸적인 용법이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그러다가 1898년인가요?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는 로르지에 발표한 그 성명 선언문에서 이제 소위 근대의 비판적인 지식인이 탄생이 됐다.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할 정도인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한 이 현실 세계 그리고 문명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래 난 인텔렉추얼이야, 인텔렉튜얼이야 프랑스 말로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얼마 전에 굉장히 한국사의 그 과정상 그 금기시됐던 좌파라는 말을 어떤 지식인들이 그래 나는 좌파다 어쩔래 이제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온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 자기 지식인이라고 이제 자청하면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라트르까지 유명한 이제 대표적으로 사라트르 얘기했어요. 요새는 뭐 노암 촘스키 같은 사람도 이제 대표적이죠. 자기들은 그 사라트르 같은 경우에 참 고급 곤약과 상류 생활을 즐기면서 다른 직자, 학생, 교사를 비롯한 이런 시민들한테는
폭력적인 공산주의 혁명을 행동으로 해라라고 선동하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오렌지 좌파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죠. 그 미국에서는 뭐 그것도 여러 말이 리무진 리버럴이라. 예. 예. 이제 중상류 아주 부르주아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머릿속에는 예. 그런 추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환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자아분열적인 그런 좌파들이 많죠. 대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으로 근대 사회에서 규정되어 왔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식인이 형성되어 오고 발전하고 또 그들이 사회를 보고 사회를 해석하고 하면서 어떤 사회에 이제 영향을 크게 키워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서구로부터 지금 한국으로 좀 옮겨와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은 이 북한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체제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환상을 갖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런 어떤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분명히 노예 국가이며 인권이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체제에 불구하고 그 체제에 대해서 어떤 동경을 한다든지 그걸 또 비판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막상 그러한 어떤 한국에 있는 좌파 지식인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거기가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럼 실제로 또 거기 뭐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관념과 이 현실에서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긋나는 이러한 어떤 분열적인 현상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인들의 어떤 그런 공상적인 생각, 그다음 그것이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충동, 유혹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성격의 지식인들이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추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복잡다단한 그런 현실을 함부로 재단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런 유토피아니즘의 아주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주의에 굉장히 끌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 전체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참 지상 낙원을 환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저술가인 장 프랑스와 르벨은 그의 The Anti-American Obsession, 반미 강박관념이라고 그럴까요? 그 책에서 이제 Totalitarian Tempta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전체주의적인 충동 그렇게 되겠네요. 적 내지는 뭐 전체주의의 유혹이라 그럴까요? 유혹. 근데 그런 그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식인이나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세계 속에서의 그 지식인의 이런 그 성향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특별히 부과되는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한국적인 상황에서 부과되는 그런 특수한 요인 그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제가 맞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 전체주의의 이유 같은 게 마르크시즘이 나옴으로써 이제 이게 완전히 그 이론적인 틀을 갖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에서 지식인들이 봉사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지식인이 차지할 자리가, 즉 지배하는 자리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는 레닌까지 해서 이론적으로 마련이 됐거든요. 그리고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볼 때는 자, 모두 개성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물질적인 그 재화들을 공산 전체주의에서는 평등하게 분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차이가 없어지죠? 네. 그럼 남는 건 뭡니까? 지식의 차이만 남는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식인 식자들로서는 자기들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분야, 그것이 이제 유일한 가치, 지배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식인들로서는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주 좋죠. 거기서는 자기들만이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여러 시민들에게 삶의 기회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아니라 지식인만이 완전히 행세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사님 말씀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식인들이 지식을 독점한다. 이때 이야기하는 지식의 황선 국가의 어떤 공식 이데올로기라고 저희들이 봐도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식인들이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독점을 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권력 욕구로부터 이러한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충동, 전체주의의 유혹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거 연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제시대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마르쿠스 보이 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잖아요. 마르크스. 그때의 식자라고 하면은,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그저 마르크스의 그 몇 마디 어록은 외우고 다녀야 되는, 그리고 뭐 다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마르크스주의 서적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지식인, 식자연하는 완전히 그 표현 도구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참 허위적인 그런 유행, 스타일 이런 것에다가 우리는 이제 그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조선 왕조 사회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민족 문제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달리 부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의 지식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이 지식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지식인의 욕구,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민족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가 대단히 지식인들의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한말, 조선 왕조 말기에 그 근대 제국주의 세력하고 이제 마주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이제 전통 사회를 극복하고 현대 사회를 해서 이제 대등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노력은 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는 실패하고 말했죠. 그때 그 아직 역사 과정이 완결되지는 않은
애국 계몽 운동 시기에 네. 19세기 말이 되겠습니다. 1910년 조선왕조 대한제국 망국 때까지 이르는 한 20년간에 되겠습니다만, 그때 아까 폴 존슨이 얘기한 것에 비견되는 두 유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등장한 그야말로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문필가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승만, 신채호, 장지연, 뭐 여러 참 선각자들이 이제 근대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가지고 예. 예, 각 신문의 주필들로서 대국민에 대한 계몽운동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박사는 우선 미국 가서 박사 학위를 받기 전부터도 그 제국신문 주필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만, 그는 이제 자기는 자유민주 사회 체제의 사상을 이제 정립을 해가지고 네. 그 길로 계속 나아갔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된 민족국가를 이루어가지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네. 한다는 이런 분은 이제 말하자면 좌경하지 않은 카운터 인텔렉츄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이제 한 유형으로서 신채호 선생을 살펴보자 합니다. 신채호 선생은 이제 방송신문 주필로서 또 역사가로서 큰 업적을 이뤘는데, 이분은 그 어떤 그 혈통적 민족주의를 이제 정립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서구 독일에서 그 발생을 해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그러한 낭만주의, 네. 또 정치적 낭만주의 이 영향을 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전통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혈통주의, 종족주의, 계보주의적인 그런 민족 개념에다가 이것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1923년에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네. 무결단의 그 강령을 작성을 해주게 되죠. 그 네. 이제 그때 신채호가 무정부주의 사상을 배우고 이제 상당히 수용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민중 개념이 네. 참 민중이란 말이 요새는 뭐 한국 작용에 따라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처음 등장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신채호도 그 역사를 하고 이제 계몽 활동을 하면서 참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엘리트주의적인 영웅론을 대망을 했어요. 그래서 물지문독전이랄까 최영장군전 해서 그런 작품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칼라일의 그 영웅주의 사관을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결국 망국 1910년 이후에 그리고 20년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중 개념을 가지고 민족의 주체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민중은 이제 대다수 농민이라든가 이런 그 독일 말로 폴크 민족이자 민중인 이런 대중들의 입각한 이제 그 독립과 또 그리고 사회 혁명을 꿈꾸게 주장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 민중에는 참 또 영웅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민중의 영웅론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 동아일보, 조선일보입니까? 조선일보 연재가 있게 되고 예,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장길산이라고 하는 참 그 불형 이런 식의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족과 민중이라는 개념이 합쳐져 가지고 민중으로부터 태어난 영웅, 임꺽정 같은 이제 이런 그 해방론을 대망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현대에 와서는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김일성이 그러한 민중의 영웅으로서 참 생각되게 되는 저들의 주장은 이제 여기에 한국의 좌익들도 많이 지금 속아서 내지는 아니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취해 있는 경향이 있죠. 그 홍명희 같은 경우도 이 양반은 이제 그런 민중적인 좌파 민족주의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가 해방 이후에는 곧 월북을 해서 평양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는 또 그 48년에 남북 협상 이슈가 터지자 김구 주석한테 많이 권유를 하고 이제 유혹을 하죠. 남북 협상에서 평양에 올라오시라. 그 간첩 성시백의 이제 공작과 더불어 홍명희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민중에 의한 어떤 민족 해방 이런 그 이게 코민테른에서 작성된 그런 민족 해방론 제3세계 당시 식민지 상태에 있던 그 여러 민족들한테 말하자면 스탈린이 그 선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크시즘에 입각한 공산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한 소위 민족 해방론, 반자유민주주의적인 그리고 반자본주의적인 이런 게 이제 북한도 당연히 그걸 정립을 해서 지금 저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라는 게 소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이것이 한국의 소위 진보, 정확히 얘기하면은 좌익 사회주의 세력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수십 년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명확하게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이 신채호라고 하는 어떤 역사가와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 완전히 다른 두 갈래가 하나는 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고 또 다른 하나의 갈래는 북한 쪽에 영향을 미쳐서 북한에 관한 그런 정치 체제와 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됐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첨언을 하면요.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의 사상이 북한을 만들기보다는 북한이라는 저런 공산 전체주의적인 지구 역사상 가장 악랄한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떤 마음을 주거나 또는 합작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박사님 지금까지 쭉 분석해 주신 것에 기초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전체주의적인 어떤 충동이라고 할까요? 유혹이라고 할까요?
또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고의 일상화 이런 것들을 저희 지성인들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의 사상이 북한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러나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 전체주의의 아주 극악한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하지 아니하고 또는 수용한다거나 합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거나 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들을 이렇게 정당화, 합리화하는데 단체 신체의 사상이 끊임없이 쓰여져 왔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0년대 중반이죠. 한국의 학생운동권에서 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 그 그룹이 그 했던 자기들의 그 단체명, 그룹명이 뭐냐면은 단재 신채호 사상 연구회였습니다. 네. 예. 그 시사는 바가 있듯이 단재 신채호라는 우리에게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자요, 초기 민족주의 역사가인 이분을 통해 가지고 종북 좌익 세력들은 대중들 또는 식자들을 북한에 애착을 느끼거나 북한에 봉사하게끔 이끌어가는 통로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거기에는 단재 신채호의 그런 민중주의적인 사상이 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지금 주신 답변에서 관련됩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정상적인 식자라면은 북한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중간 노선 내지는 또 잘 아시다시피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그런 말이죠. 또는 좌우 합작 노선. 이들이 바로 건전할 수 있는 국민들이나 식자들을 전체주의에 봉사하게끔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말이 좋지 절대 화합할 수 없는 전체주의,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서로 화해시키고 합작해서 뭔가 제3의 체제를,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한민족의 통일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이런 이 좌우 합작론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 느껴지질 않을 때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깨달은 자유민주주의 지성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분석과 경고를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해드려야 된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07년 1월에 출범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에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도저히 융화될 수 없는 빙판불상형이죠.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뭔가 합작을 할 수 있고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환상을 갖는 데 대해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이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유민주연구원
유광호 박사님을 모시고 왜 한국의 지식인들이 전체주의적인 유혹에 빠지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되는지, 이 문제를 지식인의 개념, 또 지식인의 역사, 그 다음에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한국인의 지성사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박사님, 오늘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